라트비아 페미니스트 작가 엘자 로젠베르가가 아스파시아를 여성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의 모델로 삼았고, 주디 시카고는 그녀의 작품 디너 파티에 초대된 39명의 여성들 중 한 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소크라테스의 스승인가, 그리스의 기생인가, 아스파시아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그리스. 아테네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스파르타의 펠레폰네소스 동맹과 대등한 해군 동맹 지도자로, 내부적으로는 민주정이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는 코린토스, 메가라 등의 상공업 도시를 능가하였습니다. 예술적으로도 문학과 철학에서 위대한 천재들을 배출하는 등 아테네의 문화는 절정에 달했는데, 이 모든 부의 원천은 동맹국으로부터 반강제로 받아내다시피 한 세금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는 되도록이면 전쟁을 피하려 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테바이가 아테네의 오랜 동맹국인 플라타에아를 공격한 것입니다. 아테네는 이에 격분하여 스파르타의 모든 제안을 거절했고, 모든 협상은 깨지는 등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포함해 서로의 관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레폰네소스 동맹은 아테네의 오만을 응징하기 위해 논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아테네 사절은 회의장으로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 연설을 통해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우리 아테네의 소유물은 지극히 정당하며,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상대로 혼자 힘으로 싸웠고 다시 침략한 페르시아를 살라미스 해전에서 격파했습니다. 우리가 용기와 지혜로 제국이 된 것이 과연 불의한 일일까요? 우리는 강자로 군림할 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는 아테네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기원전 431년, 약 27년간이나 지속되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는데, 전쟁이 시작된 다음 해에 아테네는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페스트는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하여 이집트, 페르시아를 거쳐 지중해 일대를 휩쓸었는데, 기이하게도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비켜서 아테네에 침투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모른 채 손도 쓰지 못했다고 하며, 전쟁이 시작되고 2년 6개월이 지난 여름, 페리클레스도 페스트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아스파시아를 둘러싼 논란. 아스파시아는 고대 그리스의 실존 인물로 아스파샤라고도 불리는데, 기원전 470년부터 기원전 428년까지 살았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기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성들 중 하나로, 5세기 아테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들 중 하나이지만 그녀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스파시아를 두고 두 학파의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고대 이극에서 파생되어 페리클레스에 대한 영향력과 성매매를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4세기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성과 수사적 기술에 집중합니다. 아스파시아는 고대 희극에서는 창녀와 마담으로, 고대 철학에서는 스승과 수사학자로 묘사되었는데, 현재까지 시각예술가와 문학예술가의 주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역사가인 니콜 로르는 아스파시아, 외국인, 지식인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언급한 이야기들이 근본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스파시아를 언급한 최초의 문헌은 기원전 4세기에 소크라테스의 대화에 등장하는데, 소크라테스와 아스파시아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가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어. 인간의 육체는 자연 법칙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인간 속에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영감으로 깨닫게 되었어.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해서 반드시 알아내야 해요.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어? 4세기 이후 플루타르코스가 가장 길고 완벽한 고대 전기인 페리클레스의 생애를 쓴 서기 2세기까지 그녀는 짧은 언급이나 맥락 없는 단편들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스파시아의 현대 전기들은 그녀가 죽은 지 거의 7세기 후에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플루타르코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월러스는 아스파시아에 대한 고대 문서들은 종종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쓴 남성들의 선입견이 투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부터 그녀는 성적인 해방 여성으로 묘사되었고 고대 아테네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페미니스트 역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남자를 쥐락펴락하는 매춘부였다는 주장.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쓰여진 유일한 고대 문헌은 희극에서 나온 것인데 남아있는 아스파시아에 대한 희극은 동시대 남성들과는 달리 그녀의 성적 취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아칸소어로 아스파시아를 단 한 번 언급하는데 그리스는 아테네가 중심인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중심인 펠레폰네소스 동맹 두 파로 크게 나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계기 중 하나는 아테네 청년이 메가라에서 창녀 한 명을 납치하자 보복으로 메가라 청년이 페리클레스의 애첩인 아스파시아가 거느린 창녀 2명을 납치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여자 때문에 일어나는데 트로이 전쟁이 헬레네 때문에 시작되었듯이 스파르타와 아테네 전쟁도 3명의 여자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아테네의 거듭된 도전에도 스파르타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코린토스 사절은 스파르타인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스파르타인이여, 그대들은 싸워야 할 아테네이 어떤 인간이며 그대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아테네는 혁신적인데 그대들은 보수적이오. 아테네는 어떤 일이든 대담하게 행하는데 그대들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어. 아테네는 승리했을 때는 끝까지 추격하여 싹을 없애버리고 패배했을 때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는데 그대들은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자신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래서야 스파르타는 나라가 둘이 있다 해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오. 아스파시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크라티누스와 에우폴리스의 조각들에도 언급이 있는데 크라티누스의 카이로네는 게눈의 첩 헤라 아스파시아로 묘사되고 에우폴리스는 남아있는 세 조각에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프로슬라파티아에서 그녀는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비난받은 트로이의 헬렌과 비교되고 필로이에서 헤라클레스를 노예로 소유한 옴팔레와 비교됩니다. 또한 에우폴리스는 데메스에 있는 아스파시아를 언급했는데 페리클레스가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난 아들의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헤르미푸스의 희곡에도 등장하는데 아마 플루타르코스가 아스파시아가 아스베이어와 페리클레스의 매춘부 여성들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는 일화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작가들은 아스파시아가 페리클레스에게 미친 부적절한 영향과 성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희극의 전통을 주로 따랐습니다. 숙련된 수사학자였다는 주장. 아스파시아가 숙련된 수사학자였다는 주장은 니콜라스 앙드레 몬시아오의 그림이 유명한데 그녀의 이야기를 소크라테스와 페리클레스가 주의 깊게 듣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4세기에 4명의 철학자가 아스파시아를 주제로 한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이스키네스와 크세노폰은 그녀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톤, 크세노폰, 아이스키네스의 대화에서 아스파시아는 교육받고 숙련된 수사학자이며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의 원천으로 묘사됩니다.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몇몇 작가들은 아스파시아가 소크라테스 문학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을 따라 그녀를 매춘과 상관없는 현명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르망당구르는 소크라테스가 심포지엄에서 사랑에 대한 그의 이해로 귀속시킨 기오티마가 그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디디무스 칼케네루스는 심포지엄에서 그녀의 성적인 면을 경시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페리클레스의 미사여구에 대한 그녀의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는 아이스키네스의 대화에서 아스파시아와 크세노폰 사이의 대화를 기납의 좋은 예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페리클레스의 웅변원고를 써주는 등 그의 정치 활동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페리클레스의 애인 내연녀가 아니라 실질적인 배우자이자 정치적 파트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절 플라톤의 작품을 토대로 한 성베드로 성당의 아테네 학교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라파엘이 다시 스케치한다면 수사학을 펼치는 아스파시아가 매혹적 자태를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5세기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인이던 아스파시아는 당시 아테네 곳곳에서 떼지어다니며 공부하던 무리, 즉 아카데미아를 이끄는 교사로도 활약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 당대의 이름 높은 지성인들과 교류를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아스파시아를 변증법과 수사학에 있어 최고의 스승이라고 칭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제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제자를 보내며 좀 더 온전한 깨우침을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던 탁월한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형이상학에 치중한 플라톤의 관념적 철학의 견조, 몸과 마음, 성과 도덕, 개인과 공동체의 이분법을 극복한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그녀의 철학과 쾌활한 성품은 아테네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모양입니다.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그녀는 순식간에 통치자들을 유혹했다는데 아버지뻘인 최고 권력자 페리클레스의 정부로 그가 15번이나 장군에 재선되도록 옥면원고를 써준 장본인이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지금까지 회자되는 유명한 구절도 그녀가 써준 대본에서 유래한다고도 한답니다. 당시 아테네는 민회가 권력을 장악해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했고 최고의 학문이자 화두는 수사학이었으니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연설로 많은 지지표를 얻으면 명예와 부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질투하는 극작가들은 아스파시아에게 페니스를 핥는 암캐, 불화를 파괴하는 마녀라고 비난하며 법정에 세우고 이단자로 기소해 사형까지 선고했었습니다. 페리클레스를 만나기 이전에 아스파시아. 그녀는 기원전 470년 현재 터키의 아이든 주인 밀레투스에서 악시오쿠스라는 남자의 딸로 태어났는데 한학자는 그녀가 카리아의 전쟁 포로이자 노예였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스파시아의 아테네 이주를 둘러싼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무덤 비문의 근거로 제시한 이론은 알키비아데스의 할아버지가 밀레투스의 망명한 동안 아스파시아의 언니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스파시아는 그가 아테네로 돌아올 때 함께 왔다는 것인데 아스파시아의 아버지 악시오쿠스가 기원전 455년 델리아 동맹에서 탈퇴한 후 밀레투스에서 일어난 격변에서 사망했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고대 작가들은 그녀를 창녀, 그의 첩 또는 그의 아내로 다양하게 묘사했고 현대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데브라 네이스는 사실상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반면 마들렌 헨리는 페리클레스의 시민권이 아테네인과 메티카인 사이의 불법적인 결혼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르노는 원래 히라버로 포르네, 즉 성매매 여성을 낮춰 부르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그와 달리 남자들 연회에서 시를 읊고 노래하며 고담줄론을 즐기는 수준의 헤타이라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헤타이라로 일을 했다는데 헤타이라란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추고 상류층의 연회에서 시를 읊고 담론을 즐기던 고급 매춘부로 조선의 인류기생이나 유럽의 코르티잔과 유사한 사회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피터 빅넬은 희극 작가들이 그녀에게 적용한 경멸적인 호칭은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들렌 헨리는 아스파시아의 전기에서 희극 시인이 그랬다고 아스파시아가 창녀였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며 그녀가 성매매를 한다고 묘사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셰릴 글렌은 아스파시아가 실제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페리클레스를 포함한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살롱이 된 여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스파시아가 헤타이라나 마담으로 일했다고 믿고 있는데 아스파시아에게 가해진 희극 작가들의 공격은 존경할 만한 여성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스파시아가 페리클레스와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성노동자로서의 역사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아무튼 아스파시아의 만년의 삶은 헤타이라들의 삶과 유사합니다. 아스파시아는 아름다운 용모와 출중한 언변, 명민함과 지식을 갖춘 재색견비의 여성으로 이 명민함으로 페리클레스를 비롯한 아테네의 유력 인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아테네에서 아스파시아는 정치가 페리클레스를 만나 관계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알키비아데스와의 관계를 통해 그를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의 대상이 된 아스파시아. 케네디는 알키비아데스의 아들 클레니아스가 코로네이어 전투에서 죽자 페리클레스가 아스파시아의 쿠리우스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들의 관계는 452년에서 441년 사이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정적들과 아스파시아의 출신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 외국인 헤타이다가 페리클레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집요하게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정적들은 아스파시아가 음탕하고 타락한 인물이라고 자극적인 모함을 하거나 보편 추방제를 동원해 쫓아내려 하거나 이교도로 기소해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페리클레스의 장남조차도 아스파시아의 적들과 합심하여 아버지를 비난했는데 페리클레스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으나 본처와 이혼한 뒤 25살이나 연하인 아스파시아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껄끄러웠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다니 늙은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적들과 손잡고 정계에 진출해 힘을 키울 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스파시아와 페리클레스는 기원전 440년 이전에 태어난 어린 페리클레스를 낳았는데 당시 페리클레스는 파랄누스와 크산티푸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페리클레스 2세는 후일 펠로폰네소스 전쟁 후기 아르기누사의 해전에서 선원들 시체를 놔두고 와서 처형당한 8명의 아테네 장군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430년에 그의 두 아들이 사망한 후 페리클레스는 시민권 법 개정을 제안했는데 이는 페리클레스 2세가 시민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페리클레스를 위한 것이라고 믿지만 일부 학자들은 아테네 역병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미친 영향에 대응해 더 일반적인 예외가 도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아스파시아는 희극시인 헤르미푸스에 의해 불경죄로 기소되었는데 그녀는 페리클레스의 변호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재판에서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변호를 해서 그의 청렴함을 돋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재판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헤르미푸스의 희곡에서 아스파시아에 대한 재판이 꾸며진 것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문역들 그리스사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와 52번째 이야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부딪힌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도중 페스트라고 알려진 역병으로 사망한 뒤 다른 정치인과 재혼해 다른 아들을 하나 더 낳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기원전 429년에 죽었는데 문헌에 의하면 그 후 아스파시아는 또 다른 정치인 리실레스와 결혼했고 또 다른 아들 포리스테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리실레스는 페리클레스가 죽은 지 1년 후인 428년에 죽었으며 이 이후 아스파시아의 생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불분명하나 소크라테스보다 먼저 죽은 것은 확실하며 대체로 BC 470에서 400년 정도로 추산됩니다. 근현대의 평가 아스파시아의 후기 작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엘로이스가 아벨라르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데 엘로이스는 아이스키네스의 대화에서 아스파시아가 크세노폰과 그의 아내와 나눈 대화를 언급합니다. 키케로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언급하며 아스파시아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세 말기와 근대 초기의 아스파시아는 당시 유행했던 여러 카탈로그에 등장했는데 상상의 초상화와 간략한 전기와 함께 채권의 메달리스트 책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기욤 루이유의 프롬투아리움 이코눔으로 플루타르코스에서 아스파시아를 묘사하고 페리클레스와 그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타라보티의 티라니아 파테나에서는 수사학의 스승으로 묘사하고 길 메나주의 역사학에서는 페리클레스와 소크라테스에게 수사학을 가르치고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을 가르친다고 묘사되었습니다. 18세기까지 아스파시아는 사전과 백과사전에 포함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는데 그녀의 묘사는 주로 플루타르코스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1736년 장 르콩트 드 비에브르는 아스파시아를 교육받은 여성과 페리클레스의 스승으로 묘사한 플루타르코스의 묘사에 바탕을 둔 아스파시아의 역사를 출판했습니다. 18세기에는 마리 불리아르라는 여성이 처음으로 아스파시아의 그림을 그렸는데 한쪽 가슴을 드러낸 채
손에 들고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다른 한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맨 가슴은 아스파시아를 둘러싼 에로틱한 전통을 언급하지만 아스파시아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등 이 초상화는 많은 포르노적 묘사와는 다릅니다. 19세기 시각예술에서 아스파시아의 성적인 면은 장내용 제롬의 그림인 소크라테스가 아스파시아 왕가에서 알키비아데스를 찾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이런 포르노화된 표현은 비교적 드물었습니다. 오노레 도미에가 아스파시아 왕가에서 소크라테스를 그린 석판화에서는 아스파시아를 느슨하고 천박하고 해방된 여성을 지칭하는 애매한 사회적 지위인 로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예술가들은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남성들과 교류하는 아스파시아를 묘사했는데 헨리 홀리데이의 그림에서 그녀는 아테네 집회 장소에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콜라스 앙드레 몬시아우의 두 그림에서 그녀는 아테네의 저명한 지식인들 및 정치인들과 토론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림에서 아스파시아는 말하고 남자들은 관심 있게 듣고 있습니다. 19세기 아스파시아의 대안적 표현은 그녀를 존경할 만한 아내로 만들었는데 월터 세비지 랜더와 엘리자베스 린트는 그들의 소설에서 그녀를 페리클레스의 좋은 빅토리아 시대의 아내로 묘사했습니다. 로렌스 알마타데마의 그림인 피디아스와 파르테논 신전의 프리제고 아스파시아를 남성들의 존경스러운 동반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로버트 해머링의 소설 아스파시아는 이러한 낭만적인 이야기들보다 훨씬 발전의 원시 페미니스트로서 그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아스파시아에 대한 관심이 남자들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늘어난 반면 한편으로 그녀의 성에 대한 관심은 초라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라트비아 페미니스트 작가 엘자 로젠베르가가 아스파시아를 여성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의 모델로 삼았고 주디 시카고는 그녀의 작품 디너 파티에 초대된 39명의 여성들 중 한 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전주의자인 피터 그린의 아킬레스이스 아머, 마델론 디몬트의 달링 페리클레스, 테일러 콜드웰의 영광과 번개 등 최근의 소설들은 아스파시아를 더 노골적인 성적으로 묘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 등장하는데 아름다운 용모, 페리클레스와의 관계, 뛰어난 지성, 당대 아테네 제1의 지성인들과 교류하는 모습까지 모두 고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크라테스와 아스파시아가 연인 관계였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그녀와의 사랑과 관계가 있는 발칙한 상상의 드라마가 캐나다에서 2021년 소크라테스 앤 아스파시아란 이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문역들에서는 이 드라마를 다음번에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날마다 시작되는 아침 공기. 그 상큼한 시간 속에 제일 먼저 눈뜨고 바라보고 싶은 것. 그 소망이 당신의 환한 웃음이란 걸. 안개처럼 뿌옇게 늙어가는 당신. 가장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고 가끔은 내 아이들보다 어린 철부지로 하루 종일 투정도 부리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란 걸. 이연분, 그대의 마음에 물들고 싶다.